우리 조상을 만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요. 거기서부터 3,000년을 더 가야 돼요. 저는 좀 작은 나라 중심으로 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때문이기도 해요. 작고 가난한 것, 약함을 통해서 강함이 쏟아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한국은 사실은 그리스 이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EBS에서 이제 8회 동안 여러분하고 같이 고대근동 세계도 보여드리고 또 이스라엘의 어떤 면도 보여드릴 저는 주원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굉장히 긴 역사를 쭉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보여드리기 전에 이런 강의를 하는 저는 누구인가를 처음에 조금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제일 큰 일은 제가 가톨릭 평신도 신학자로서 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고대근동학자로서 고대근동학을 해요. 사실은 이 둘은 굉장히 밀접한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평신도 신학, 한국 평신도로서 평신도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낯선 얘기를 해드릴 거라서 EBS 이 강의 전체를 통해 가지고 어떤 느낌의 강의를 할 거냐를 사진 한 장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예, 이 사진 굉장히 특이하죠. 터키에 있어요. 넴루트 다위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요. 사실은 이 왕국은 헬레니즘 시대의 콤마겐의 왕국이었어요. 이 콤마겐의 왕국의 굉장히 높은 산 위에 이런 성소를 지어놓고 저 왼쪽에서는 사자 독수리상, 오른쪽에 사자 독수리상이 두 개 있고요. 가운데 5신을 모셨는데 이 5신이 아폴론, 그다음 콤마겐의 제우스, 안티오키아, 그리고 헤라클레스예요. 왜 5신을 이렇게 모셨냐? 이 조그만 왕국이었는데 자기네들이 왕국을 세우고 이 세상의 모든 큰 신들을 다 모여가지고 자기네 왕국을 보호해 주십사. 자기네 왕국을 좀 이렇게 많이 복을 주십사 해가지고 크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어떤 세계가 있어요. 저는 여기 가서 뭘 느꼈냐면 와, 이런 나라들이 있었구나. 여기서 비록 우리나라는 작고 터키 반도에는 조그만 나라지만 정말 이 세상의 모든 큰 신들을 동서남북의 모든 큰 신들을 모아서 정말 크게 한번 일으켜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는데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신들하고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고대근동 세계 3,000년을 보게 되면 수백 개 나라들이 나와요. 저는 좀 작은 나라 중심으로 보려고 그래요. 제가 우가리더 사전하고 문법을 냈던 것도 되게 작은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독자적인 언어를 쓰고 독자적인 문헌을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조금 작은 나라 중심으로 보려고 하고 작은 나라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때문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작은 나라였거든요. 이스라엘을 좀 보려면 큰 나라의 시각으로는 좀 부족하다. 옛날에는 고대근동학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 학문이 지금 합쳐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시리아학이라고 그랬어요. 메소포타미아 부근의 역사나 문화를 다루는 걸 아시리아학이라고 그랬고 이집트는 완전히 독립된 학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학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서양의 대학들을 가거나 그러면은 학과 이름에 이집트 학과 아니면 아시리아 학부 이런 식으로 돼 있지 고대근동학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통적인 이름을 쓰고 있는데 요즘 학문의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이집트하고 아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크게 자꾸 하나로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서로 전쟁도 하고 주고받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크게 봐서 고대근동학이라고 그래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그럼 고대근동학의 공간과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공간과 시간은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로 고대근동학 하는 이곳이 어디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중동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실은 중동 지역하고 많이 겹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중동 지역은 아니에요. 예, 고대근동 세계의 하위 지역들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아시아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유럽도 있고 지중해 지역도 있는데 강을 보시면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이 크게 두 강 사이가 있고요. 그다음 나일강도 있어요. 그리고 요게 조그만 이제 반도는 우리가 시나이 반도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홍해하고 페르시아만 카스피해가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자연 지형이고요. 이제 여기에서 서브 지역, 우리가 이제 하위 지역을 얘기할 때 여기를 메소포타미아 남부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를 메소포타미아 북부라고 불러요. 이 메소포타미아 남부하고 북부가 이를테면 고대 근동 세계의 서울 같은 곳이에요. 여기에서 문명이 퍼져나갔거든요. 특히 남부하고 북부에서 남부가 중요해요. 남부가 수메르 문명이 처음부터 시작돼서 북부로 점차 올라갔다가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어요. 메소포타미아하고 남부하고 북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예요. 그래서 서로 갈등이 많아요. 남부를 대표하는 이름은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때는 우리가 수메르라고 부르기도 했고 바빌로니아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은 바빌로니아 지역이 돼요. 나중에는 여기를 이제 바빌로니아가 지배를 해서 메소포타미아 북부는 미탄이라는 나라도 2000년대에 있었고 아시리아도 있었고 서로 경쟁을 했는데 나중에는 아시리아가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아시리아 그러면은 그냥 이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이 큰 두 개의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상 이집트가 있고 또 하나 하 이집트가 있어요. 이집트는 이 나일강이 세계에서 드물게 남에서 북으로 가는 그 강이라서 상하가 뒤집혔어요.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렇죠? 이게 위가 상 같아요. 꼭. 근데 지대는 아래가 상이고 위가 하예요. 그래서 요거 좀 편하게 하려고 만든 이름이 북이집트하고 남이집트거든요. 그럼 북이집트가 꼭 상이집트 같죠. 그래서 더 헷갈리게 됐어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상이집트하고 하이집트는 상이집트가 조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이 작고 하이집트는 지역이 이렇게 넓고 크잖아요. 그러니까 곡창지대는 하이집트고 상이집트도 이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하이집트만은 못해요. 그래서 두 지역이 언제나 좀 지역 감정 같은 게 있어요. 지금도 제가 이집트 갔을 때 상이집트 지역하고 하이집트 지역 사람들이 지역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 감정이래요. 벌써 5,000년 동안 자기들끼리 사이가 안 좋다고 해요. 그 다음 지역은 이제 누비아나 쿠시라고 그러는데 상이집트보다 더 남쪽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푼트라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 소말리아 지방이죠. 이 지역은 이집트의 이제 변방 지역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분들도 역사에 나와요. 그리고 저 위에 아나톨리아 반도가 있어요. 아나톨리아 반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아나톨리아 반도는 유럽하고 아시아를 이어주는 곳이기도 하고 또 지중해하고 흑해를 이어주는 곳이기도 해서 사실은 교통의 요지인데 굉장히 지대가 높아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하트인들, 히트인들, 지금 우리가 히타이트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왔고 여기도 아나톨리아 반도도 굉장히 지형이 복잡하고 역사의 민족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 필리스티아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 지도를 보시면요 초록색이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초록색이 아무래도 풀이 있고 나무가 있으니까 거기 사람이 많이 산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는데 시리아 필리스티아 지역은 지대가 좁아요. 해안가라서 방어에도 별로 좋지 않고 큰 어떤 세력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상이집트나 하이집트가 하나에 뭉쳐서 큰 이집트란 나라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 굉장히 강력해요. 여기를 넘볼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메소포타미아 북부가 굉장히 커져서 메소포타미아 남부까지 통일하잖아요. 이게 이제 아시리아 제국인데 이러면 여길 당할 수가 없어요. 메소포타미아 남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바빌로니아가 여기서 메소포타미아 남부를 전부 다 점령을 해서 북부까지 자기 휘하에 두면은 굉장히 큰 제국이 돼요. 히타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아나톨리아 반도 전체를 자기 손으로 집어넣어서 남하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두려운 세력이 되는데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세력이 있는 반면에 시리아 필리스티아 지역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게 되기에는 지정학적인 조건이 너무 안 좋아요. 땅도 좁고 인구도 많지 않고 그래서 시리아 필리스티아 지역은 언제나 작은 나라들이 있어요. 도시 국가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 큰 나라들 눈치를 많이 보죠. 그 다음 지역은 이제 지중해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가 있어요. 지중해 그리스 이 지역은 지중해는 사실은 페니키아인들 내지는 해상무역으로 중요한 곳이고 그리스는 원래는 아나톨리아 반도 히타이트나 하트 지역의 변방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역사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데 기원전 5세기 이후로 굉장히 크게 돼서 이제 그리스는 무력도 강했지만 문학, 철학, 과학 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 지역 전체를 또 점령해버린 지역이죠. 또 하나의 지역이 마지막으로 페르시아인데 여기도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엘람이라고 보통 불렀거든요. 엘람 지역도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언제나 변방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여기서 나온 페르시아가 여기를 전부 다 지배해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위 지역이 있다라는 것이고 주로 메소포타미아 북부에서 내지는 시리아 필리스티아 지역에서 제가 이제 지명 이름을 부르면 이 지도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고대근동 3000년을 어떻게 다루는가. 이게 굉장히 단순화된 표예요. 여러분들 이 산을 하나 보시면요. 이게 1000년의 산이에요. 산 하나 있으면 1000년이 있고 거기서 숲을 이제 1000년 동안 가면 또 하나 산이 나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2020년에 살고 있죠. 코로나 전국이죠, 지금. 2020년에서 1000년을 앞으로 가면 코로나는 없어지고 이제 1000년의 산이 하나 나와요. 근데 이 100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지금부터 1000년을 앞으로 가서 대강 기원전 10세기 기원 후 10세기. 그러니까 AD 한 1000년 정도로 간다 생각해 보면 중간에 가다가 뭐가 나오겠어요? 15세기쯤 가면 한글 창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쭉 과거로 가는 타임머신을 타고 생각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1000년의 산을 반밖에 안 갔는데 한글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원 후 한 10세기 정도에 가면 938년에 고려조가 건국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가면 뭐가 나오겠어요? 후삼국시대 나오고 더 앞으로 가면 삼국시대 나오고 쭉 과거로 가겠죠. 그러니까 1000년의 산을 한 번 가고 또 두 번 가면은 AD 0년 예수가 탄생하는 바로 그 해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쯤 가면은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지역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 조상을 만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다른 행성에 간다. 스타트랙 영화 같은 걸 보면 이 비행선을 타고 어떤 굉장히 이상한 행성에 가게 되면 그 행성은 사람들이 완전히 다르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D 0년쯤에 가면 이 표의 맨 오른쪽 표가 AD 0년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한 300년 정도 앞으로 가면 드디어 헬레니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알렉산드로스가 이 고대근동 전체, 전 세계, 그 당시에 세계, 인도의 서쪽을 전부 다 점령해버려서 갑자기 파죽지세로 내려온 거죠. 그게 그러면서 이제 그 그리스의 훌륭한 문화, 그다음에 과학,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퍼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래서 그리스가 보이면 우리가 고대근동 세계는 끝이에요. 우리는 그리스가 안 보여야 돼. 그러니까 보이더라도 저 변방에서 보여야지 막 중앙에 이렇게 나오고 하면 돼. 그리스 문자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 그러면 굉장히 고대로 생각하시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쪽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리스나 로마가 나오면 안 봐요. 아, 이건 현대야, 현대. 굉장히 우리 쪽에 가까운 거예요. 그거 나오기 전에 거기서부터 3000년을 앞으로 더 가야 돼요. 이게 고대근동 세계 최후예요. 여기서부터 그리스 바로 이전에 페르시아가 있었어요. 페르시아 제국 이전에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있었어요. 신바빌로니아 제국 이전에 신아시리아 제국이 있었어요. 이렇게 가면 또 1000년을 가게 돼요. 그럼 여기서 또 1000년을 가게 되면은 신수메르 제국이 있고 그다음에 바빌로니아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1000년을 가게 되면은 수메르란 나라가 나오고요. 여기서 다시 500년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가는 것도 엄청나게 멀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300년을 더 가서 거기서부터 3000년을 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인류사의 굉장히 처음이죠. 그래서 이 큰 세계를 한국에 있는 대학에서는 대체로 그리스부터 가르치거든요. 우리가 헬레니즘 이후, 왜냐하면 그게 이제 유럽 학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유럽 학자들은 그리스부터 문명이 시작됐다 흔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리스 이전에 3000년 동안 큰 문명이 있었어요. 저는 이거를 한국 사람들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여러분 앞에 1000년씩 끊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3000년대 한 번 말씀드리고 2000년대는 둘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1000년대는 한 번에 나눠서 말씀드릴 텐데 사실은 하나하나 하기도 굉장히 벅차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띄엄띄엄 요점 정리, 재미있는 것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이 큰 고대근동 세계가 어떻게 크게 나누어져 있는지 요 메소포타미아 북부 남부 있죠. 아까 서아시아라고 부른 지역.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동방의 유럽이라고 불러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쉽게 설명을 하려고 제가 만든 말인데 동방의 유럽이다. 왜 그러냐? 유럽은 어때요? 아주 크지는 않은데 거기에 많은 국가다 민족들이 서로 모여서 조금 비슷하긴 한데 조금씩 다 다르죠. 그러면서 서로 무한 경쟁하면서 전쟁도 많고 또 이합 집산도 잘하고 이렇게 크잖아요. 그리고 다양성도 굉장히 크죠. 그 안에서. 이 동네가 그래요. 누가 한번 왔다가 이놈들이 바로 옆에서 또 쳐들어오고 그래서 지형도 막 트여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침입도 잘하고 사방팔방에서 적과 동지가 교차하는 역사예요.
이러면서 참 비슷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도시마다 언어도 조금씩 다르고 전승도 조금씩 다르고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맨날 치고받고 싸우면서 역사를 이뤄가면 뭐가 발달하냐면 이야기가 발달해요. 고대 근동 신화 중에서 재미있는 것들은 거의 이쪽에서 나와요. 그리고 뭐가 발달하냐면 법이 발달해요. 규칙하고 법이 굉장히 발달해요. 왜냐? 내가 이 도시에서 저 도시 국가를 정복을 했는데 앞으로 여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를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법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자는 목숨으로 갚아야 된다. 여성을 어떻게 한 자는 뭘로 갚아야 된다. 이런 식의 법이 발달하는 것이에요. 다음 장을 보시면 이 동네에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이런 그림을 보시면 대체로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식의 옷을 입고 이게 이제 아시리아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시리아 스타일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존재를 뭐로 부르냐면 우리가 아카드어로 압칼루라고 그래요. 압칼루는 현자, 용사, 멋있는 사람 이렇게도 부를 수 있고 반신적인 존재도 써요. 약간 천사 같은 이미지도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 당시 그 아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남자 중에서는 제일 괜찮은 거예요. 벌써 기럭지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좀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멋있고 옷도 잘 입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화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제대로 잘한 사람인데 이 멋있는 남자의 등에 뭐가 달려 있어요? 날개가 달려 있죠. 이게 천사의 거의 초기 형태예요. 지금도 천사 그렇죠.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강동원이나 원빈 같은 사람이 이렇게 날개 달고 날라면 상당히 멋있잖아요. 제가 강의한 중에서 지금 리액션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집트로 넘어갈 거예요. 강이 나일강이 이렇게 쭉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 가지고 큰 나일강 삼각주를 이루고 있죠. 여기만 벗어나면 사막이에요. 즉 요 나일강 삼각주가 다예요. 이 이집트. 그래서 이집트는 요 나일강 삼각주 지역, 특히 저 맨 위에 저 삼각주 지역이 엄청 풍요로운 지역이에요. 농사도 잘 되고 날씨도 좋고 인구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큰 문화가 발전했어요. 그래서 이집트는 또 양쪽이 전부 사막이라서 적들이 쳐들어오질 않아요. 딱 적들이 오는 코스만 막으면은 이 풍요로운 지역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아주 독특한 생각을 발전하게 되는데 메소포타미아에는 없는 새로운 생각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고 전부 다 변방의 오랑캐다. 그래서 제가 붙인 별명이 서방의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변방 지역에 우리 군대를 갖다 놓는 것 이상의 원정을 하지 않아요. 이거는 저는 좀 이해가 되는데 투트모세 3세라고 고대 이집트의 나폴레옹이 있어요. 투트모세 3세가 한번 원정을 하러 저기 아시리아, 저 시리아 부근으로 올라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땅이 너무 안 좋아. 여기서 어떻게 살지 사람들이? 우리는 너무 풍요롭게 잘 살았는데 저기 너무 잘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는 사람 살 데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가지 말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대충 여기다 군대를 놓고 야 너네들 우리한테 쳐들어오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리고 만약에 쳐들어오면 좀 달래서 뭘 주고 이렇게 하는 식의 생각을 했어요. 중국하고 좀 비슷하죠. 그 대신 이쪽은 나오는 유물들의 사이즈가 달라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엄청나게 크죠. 이게 람세스 2세 상이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들 크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잘 맞는 거예요. 이거를 기원전 한 1200년, 1100년 정도 그 정도에 만들었을 거예요. 이 아시아에서는 본격적인 기록 문화가 이제 그 전국 시대부터 본다면은 한 기원전 7, 800년 되니까 그것부터 한 500년 정도 이전에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렇게 피라미드도 그렇고 굉장히 큰 사이즈의 멋있는 유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런 문명이 이집트예요. 그리고 이집트, 상이집트, 하이집트가 서방의 중국이다 그러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시리아, 필리스티아 지방 여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지정학적인 요충지라고 불러요. 지정학적인 요충지에 사는 사람들의 역사가 얼마나 고단하고 슬픈지는 우리가 알아요. 그죠? 대충 알죠. 예. 그래서 여기 이 시리아, 필리스티아 지방에 있는 나라들은 큰 제국을 한 번도 세워보지 못했어요. 시도는 몇 번 했는데 그게 되지가 않았어요. 그럴 수도 없고요. 늘 치이면서 살아야 됐던 운명이에요. 여기는 땅이 일단 협소하고 작은 나라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자기들끼리 많이 치고받고 해요. 여기 보게 되면요.
기원전 한 3,500년부터 우리가 역사가 시작됐다고 그래요. 한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물론 창세기 조상들의 시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국가를 건국한 거에서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언제 건국을 했냐? 1,000년도 지나서 2000년대 들어와도 안 나와요. 또 1000년이라서 1000년대에 가면은 그때 저기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맣게 나오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뒤에 나온 나라예요.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은 공간적으로는 지정학적인 요충지에 자리 잡은 되게 작은 국가, 약소국이라고 할 수 있고 시간적으로는 고대 근동의 후발 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드리면 좀 자존심 상해 하시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크고 대단하고 고대 세계에 찬란한 문명을 이루고 이런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거 참 별거 아닌 나라였구나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중세까지 예수는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는 구원자이고 교회의 머리이고 세상의 임금이고 하느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중세 성당이나 이런 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한테 큰 금관을 씌워놓고 옷도 아주 화려하게 입혀놓고 굉장히 상을 크게 만들어놓고 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큰 분이신 줄 알았는데 지난 세기에 역사 비평학이 나오면서 역사의 예수에 대해서 알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예수는 필리스티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참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집안에 돈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예수가 대학을 좋은 데 나왔냐? 학교를 거의 안 다닌 것 같거든요. 학교도 안 다녔고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이었어요. 태어날 때는 날 곳도 없어가지고 거의 인간의 끝, 그 구유가 뭐예요? 짐승의 그 말먹이 하는 데잖아요. 소 염을 놓는데, 그러니까 변변하게 태어나지도 못해서 거의 소 염을 통해서 태어날 정도로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보다니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예수를 이렇게 보면 안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큰 뜻이 있구나 하는 걸 신학자들이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크게 보이지 않고 초라해 보이는 것이지만 바로 이런 약함과 가난함을 통해서 하느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는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그런 걸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룰 것 같은데 실제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보면 작고 가난한 것, 약함을 통해서 강함이 쓰러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신앙의 진리와 이제 인문학의 진리, 역사의 진리가 통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참 별것 아닌 나라예요. 굉장히 조그만 나라고 그것도 자기네 나라도 몇백 년 지키지도 못하고 유배 갔다 와가지고는 없어지고 막 이랬는데 바로 이 나라에서 나온 구약성경만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크게 퍼졌구나. 이 민족만이 없어지지 않았구나. 그래서 제가 혹시 능력이 모자랄지 모르겠지만 그런 보이지 않는 걸 좀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대 근동학이 저는 한국 인문학의 외연을 좀 넓혀주는 어떤 단서나 돌파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한국이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사실은 그리스 이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성경 이전의 역사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곳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8강의 동안 여러분들하고 그런 여행을 떠날 것이고요. 첫 강의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예. 우리 임금 바빌로니아에서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께서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임금의 사자니까 야 비켜라 뭐 이랬겠죠. 지금 여러분들 생각으로는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이게 작지만 이게 인류 최초의 도시예요. 그때는 이게 지금의 뉴욕이었어요. 이상해요. 인류는 평화롭게 해결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